원장님, 수많은 암 환자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예, 그 암 1기, 2기야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죠. 그런데 4기암, 특히 말기암을 이겨냈다. 그건 굉장히 대단한 것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현대의학과 통합의학을 같이 병행 치료했다. 예. 두 번째로는 대부분 순채식을 했다. 비건이라고 하죠. 비건 채식을 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아니 수술보다도 항암 치료 너무 힘들어 하니까요. 우리가 5년 지나면 완치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암 한 번 걸렸던 사람이 완치가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고, 암 세포를 굶기는 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조기암은 완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조기가 아닌 진행성 암일 경우에는 완치는 없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토록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암세포는 주로 포도당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당류를 피하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것이 통곡 자연식물식을 권유합니다. 통곡은 아시죠? 현미밥이나 뭐 통밀국수, 통밀빵 같은 게 이제 통곡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탄수화물 식품을 가공해서 섬유질이 떨어져 나가서 당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공이 덜 된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먹으라는 의미로 자연 식물식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 채식이라고 하는데, 채식이라고 하면 과일이나 해조류를 빠뜨리기 쉬운데 식물식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면 암세포를 굶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안 먹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먹으면 그럼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 안 하시던 분이 이렇게 통곡 자연식물식을 하시면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놀랍도록 많아진 대변량에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아니, 내 몸속에 이렇게 많은 대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변기 가득 많은 대변을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3주쯤 되면 체중이 3 내지 5kg 정도 빠지고 몸 컨디션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달쯤 되면 불편했던 지병들이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고혈압이 있던 분이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 환자들이 혈당이 떨어집니다. 늘 다니시던 병원의 의사께서 너무 많이 좋아지셨다면서 약을 조절해 주실 겁니다. 몇 달 지나면 모든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질환들은 완전히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도 매우 좋아집니다. 살이 빠지면 보통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죠. 통곡 자연식물식으로 체중이 빠지면 피부는 오히려 광채가 나고 맑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직장인들, 20, 30대 분들은 친구들하고 약속이나 회식 때문에 식습관 관리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쉽게 지킬 수 있는 좋은 식습관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시죠. 예,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건강 습관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은 계속적으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식이 조절로 약을 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생활습관 교정도 하기 전에 약부터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진행되고 합병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키지 못하실 분들은 치료를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 고기나 생선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시고, 어쩔 수 없이 드셔야 할 상황이라면 제 팁인데 고기 굽는 일을 자청하시면 좋습니다. 열심히 구우면서 채소를 열심히 드시면 우거적 하면서 고기를 막 구우면 사람들이 고기를 잘 먹는 걸로 착각들을 해줍니다. 실제로 고기를 먹더라도 미리 채소를 잔뜩 먹은 후에 드시면 고기 섭취량도 줄게 되고 채소의 섬유질이 방어막을 쳐서 고기 속의 해로운 성분들을 모두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시켜주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어느 식당에 가시든 채소는 항상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변명거리 찾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채소와 해조류를 많이 드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금연, 금주는 필수사항이고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추종에 따라 맞는 잔으로 하루 한 잔까지만 마셔야 합니다. 맥주는 맥주잔에, 소주는 소주잔에 한 잔입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섭취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 아무리 식물성 원료를 하더라도 가공하면 불량식품으로 바뀌고 맙니다. 감자튀김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압류발 5대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이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드셔야 하는데 하루 2리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잘못 얘기된 거고 물 필요량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또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주전부리 많이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갈증이 배가 고픈 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요구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은 소변색으로 판단하시면 쉽습니다. 소변색 아시죠? 약간 투명한 노란색입니다. 그것보다 진하면 물이 모자란다는 신호고 소변이 묽다면 물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비타민제를 복용 중일 때는 소변이 진 노란색으로 나오죠.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다가 신경 써서 마시려면 소변 횟수가 너무 많아져서 힘든데 이 고비를 넘겨야 하고 소변을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물 마시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마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전 30분쯤에 한 컵, 식사 후 2시간쯤에 한 컵, 그러면 하루 3끼니까 6번이 되죠. 그리고 자기 전 한 컵, 일어난 직후에 한 컵, 그러면 8컵이 됩니다. 그래서 8컵을 마시기를 권장하고 여기에는 커피와 주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 전 30분 그리고 식후 2시간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제 소화가 될 때는 이제 위산이 많이 나와서 그 음식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세균들을 죽이죠.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든지 국을 많이 마시든지 하면 위산이 희석되어 가지고 세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커피와 주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로 마셔야지 차의 형태로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세요? 차는 괜찮습니다. 예. 국산차 종류가 굉장히 많죠. 맛도 다양하고 해서 기호대로 마시면 되겠습니다. 감잎차를 추천드리고, 감잎차는 천연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현미차는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구수하죠. 그리고 상황버섯 달래물도 좋고 레몬수, 그냥 생수에다가 레몬즙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 갈아서 넣으면 비트수, 그리고 액상으로 된 건강보조식품들이 있죠. 그걸 물에다 타면 영양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호대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위장질환으로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위장질환에 좋은 음식도 몇 가지 추천해 주시죠. 위장에 가장 좋은 음식은 잘 알려진 대로 양배추가 으뜸이고 그 다음에 감자, 생강, 연근, 사과, 바나나, 당근 등도 위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 암세포를 굶기는 음식으로 아까 통곡 자연식물식 이걸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어주는 이 음식을 특별히 추천하신다 이랬는데 이 음식이 뭡니까? 예, 그 일본 도쿄대 의학연구소에서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과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항암기능이 있는 채소 82가지 종류를 전부 조사한 결과 고구마가 브로콜리도 제치고 양배추도 제치고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고구마 속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안토시아닌은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염증과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하고 몸속 세포가 염증이 생기고 노화되는 것을 억제해서 각종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고구마에 대한 항암 연구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고구마를 매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50% 적게 암에 발병했다고 합니다. 고구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인체 세포에 생기는 염증을 막아서 각종 암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에 따르면 고구마 속에는 강글류사이드라는 당 지질 성분이 있는데 세포의 성장, 정식, 분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주는 기능을 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정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는 변비도 해소시켜주고 체중 감량, 고혈압, 당뇨, 야맹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항암 작용도 있고 피부 노화도 방지해주고 면역력 강화 등의 작용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량이 매우 많은데 고구마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고구마를 삶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구운 고구마. 그죠? 근데 요즘에는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다 넣어서 구운 고구마 형태로 먹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잘 먹어요. 예. 어떻게 섭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고구마는 첫째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껍질에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고구마의 전분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얄라핀 성분도 껍질에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고구마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별로 고구마 속에 포함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 좋고 자색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른 고구마에 비해 거의 10배나 많이 들었고 베타카로틴은 호박 고구마에 100배 이상 많이 들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생으로 먹거나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흥미롭게도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지는데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GI가 55였는데 30분간 삶았을 때 46으로 약간 떨어졌다가 반대로 구웠을 때는 94로 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 작용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강글류사이드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쪄서 먹는 게 좋고 구워서 먹는 거는 비추합니다. 그럼 고구마만 먹으면 목 막히고 그래서 사이다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고구마를 저는 동치미하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뭐하고 같이 먹으면 좋아요? 예, 첫째로 여러 가지 식품이 있는데 첫째로 무하고 같이 고구마를 생으로 갈아서 먹을 때 무하고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농식품 종합 정보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무 속에는 식이섬유, 비타민C, 칼슘,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또한 음식물 소화흡수를 촉진하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속에 각종 항암 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와 함께 갈아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과가 있는데 고구마는 섬유질과 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장에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과 속에 펙틴 성분이 장벽에 막을 만들어서 유독물질 침입을 막아주기 때문에 장내 이상 발효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하신 김치인데 고구마와 함께 먹기 편한 식품으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김치를 함께 먹어왔습니다. 고구마가 텁텁해서 목이 막히거나 단맛에 물릴 때쯤 김치를 먹으면 시원한 맛을 내면서 깔끔하게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한 고구마의 칼륨 성분이 김치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고 더욱이 김치에 풍부한 유산균이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주는 작용까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뭐 무작정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을 텐데 주의사항이나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죠. 고구마는 일단 칼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위가 약한 사람, 신장이 약한 사람, 당뇨병 환자, 장이 과민한 사람은 고구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가공을 하면 안 되고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예. 이 암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겁나니까 민간요법이라든지 뭐 치료법 뭐 이렇게 하면 암에 뭐 카더라 이런 게 많아요. 제대로 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튜브에도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너무 낯선 정보, 이런 일이 정도로 너무 낯선 정보는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근거를 제시합니다. 어떤 논문에 의하면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논문은 전 세계로 보자면 매일 수천 편이 쏟아지기 때문에 논문을 증거로 들더라도 그 논문이 권위 있는 논문 잡지에 실렸는지 그 출처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통합암 치료의 선구자 김진목 원장님과 암을 물리치는 식습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딱 3개월만 먼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곰도 100일이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유명하고도 유명한 생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야, 이 생강 그러면 이 생각나는 한자가 하나 있죠. 불철강식이라. 이 한자를 쓰니까 되게 좀 있어 보이죠. 생강 먹는 것을 멈추거나 철수하지 말고 그냥 생강을 꾸준히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 한입 보감이니까 이 한입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오늘 날씨가 녹화하는 날 날씨가 추운데요. 이 추위도 이 떨쳐내 주면서 뭔가 입도 바짝 말랐는데 입에 생기랑 침도 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새 입이니까 한 입 더 먹어야죠. 멈출 수 없는 이 맛. 생강이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잠깐 이렇게 샥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생강. 이 두 가지가 성분이 다릅니다. 이 본초학이라고 하는 세부 분야에서는 두 가지의 기미가 다른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은 왜 그런지 이어서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강 그러면 생강의 기본적인 특징은 미온이 뭐냐? 약간 따뜻하다. 생강의 성격은 약간 따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강은 약간 따뜻한 그 성질과 그리고 매울 신자, 신라면 때문에 매울 신자는 아시죠? 매운맛과 약간 따뜻한 성질이 생강 전체의 어떤 무엇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물론 영양학적으로는 이 속에 진저롤, 쇼가올 같은 생료활성 물질들이 들어있지만 그것으로 생강을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따뜻한 성질과 매운맛이 생강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말린 생강은 대열, 굉장히 열이 많습니다. 말린 생강은 수분이 한 50에서 80%가 이제 빠진 상태인데, 그러면서 생강에 있었던 약간 미지근하게 따뜻한 약간 온탕 정도의 온도였다면 건강한 열탕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쓰임새가 다른 겁니다. 똑같이 매운맛은 똑같이 있겠죠. 그래서 이 미온이냐 대열이냐에 따라서 생강은 어디에 쓰느냐? 구토에 쓰는 겁니다. 생강은 구토. 내가 차만 타면 멀미한다, 비행기 타면 멀미한다, 뭔가 이동할 때 멀미한다. 내가 일상적으로 좁은 공간에 어디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속이 울렁거린다. 구토 반사가 있을 때는 약간 따뜻한 성질로 이 속이 미식거리는 걸 잡아줍니다. 그래서 생강은 구토일 때 먹는.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돼지고기만 조금 먹으면 설사해. 찬 음식만 조금 먹으면 설사해. 오이를 먹어도 설사해. 참외를 먹어도 설사해. 나는 아랫배가 찬가 봐. 그래서 반복적으로 약간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설사가 반복되시는 분들은 생강을 드시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뜨거운 성질의 무엇인가로 아랫배 냉한 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겨울에 몸이 추우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어. 그 이제 칠링 사인, 영어로 오한. 오한이 막 오면서 몸이 아우 추워, 한기가 들어,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틀림없이 내일은 감기가 들 것 같아. 그래서 미리 내 몸의 체온을 약간 올려놔서 이 오한, 추운 거로부터 나를 조금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몸통을 따뜻하게 할 때는 생강을 쓰는 겁니다. 몸통. 팔다리를 제외한 몸을 쓸 때는 생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괜찮은데 손끝, 발끝이 차. 저는 겨울만 되면 손끝이 시려요. 겨울만 되면 이 팔꿈치까지 몸이 추워요. 발목까지 발이 차요. 생강을 드시는 게 아니라 뭐다? 건강을 드시는 겁니다. 건강. 말린 생강. 꼭 기억하셔서 생강은 구토랑 몸통, 그리고 설사할 때는 건강을 쓰는 거고, 팔다리가 찰 때는 이제 건강을 쓰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생강이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강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오장육부를 골고루 다 좋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몸통에 들어가서 오장육부를 다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담을 없애줍니다. 담. 우리가 흔히
여기저기 아프게 되면 담 걸렸다. 그러니까 담 걸렸다는 것은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 근육통이 생기신 거거든요. 근육통에 생강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별로 노동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늘 승모근이 결려 또는 회전근개가 걸려 팔꿈치가 안 좋아, 손목이 안 좋아, 발목이 자꾸 아파 이렇게 해서 근육통, 담이 걸린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생강차를 드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약간 가볍게 자꾸 체하고 내가 비위가 약해. 비위가 약해서 생선을 잘 못 먹어. 비위가 약해서 육류를 잘 못 먹어. 그래 비위가 약한 분들은 그 위장의 기운을 도와주는 생강을 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음식의 비린, 음식의 어떤 그 특유의 향취를 없애기 위해서 생강을 많이 쓰는 것처럼 우리 몸 속에 어떤 그 위장의 어떤 그 기운을 돋구어주는 목적으로도 비위가 잘 상하는 그분 특징의 어떤 그 소화기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도 위장의 기운, 이 생강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생강은 하기, 기운이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뭔가 토할 것 같고 위로 올릴 것 같고 하는데 생강은 기운을 밑으로 내려주니까 하기 시키니까 구토를 잡아주는 겁니다. 뭔가 울렁울렁거려서 밖으로 토하려고 하는데 그 밑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기 작용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숨찬 걸 잡아줍니다. 뭔가 숨차기 하면서 숨이 차면서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숨이 막 차죠. 그걸 밑으로 이제 내려주는 것도 하기 작용으로 천식 환자라든지 기침이 반복될 때 기침을 에치 하면서 기침을 에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죠. 기침을 할 때 에치 하면서 몸이 올라옵니다. 그게 상기된다.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데 그럴 때 이제 하기시키고 숨찬 거 이런 것들을 기운을 밑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찬바람을 맞거나 한기가 들거나 했을 때 풍환사, 요즘 말로 따지면 약간 몸이 으실으실한 거 이런 걸 기본적으로 또 잡아주고,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 월경전 증후군일 때도 생강이냐 건강이냐에서 생강을 쓰시면 상당히 월경전 증후군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 이 생리라고 하는 게 생리 일주일 전에 여성들의 기운이 위로 치밀어 오릅니다. 여성들의 기운이 위로 치밀어 오르면서 유방이 팽창되고 유두도 팽창되고 그 기운이 위로 더 올라가면서 머리에 압력이 올라가서 머리도 약간 팽창되고 안구 쪽도 팽창되는 느낌이 들어서 유방 팽창감 때문에 조금만 손을 대도 유방통이 생기고 유두통도 생기고 안구통도 생기고 두통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생리전 증후군의 4대 증상입니다. 네 가지가 다 있는 불편한 분도 계시고 네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생리전 상태에서는 월경전에는 기운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는데 이 생강은 하기시키는, 기운을 낮춰줍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월경전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월경전 7일 동안 이 생강차를 드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다른 차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생강만 가지고 우리가 또 볼 때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저는 몸이 특히 이제 젊은 남성분들이 생강차가 좋다고 그래서 생강차를 먹었더니 열불이 자꾸 나고 얼굴이 붉어져서 저는 생강을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몸이 조금 뜨거워서 가까이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조금 뜨거워서 옆에 자기가 불편할 정도로 열이 많은 열체질인 남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반면에 또 여성분들은 50대가 넘어가서 갱년기 이후에 또 몸이 뜨거워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생강 드실 때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생강 껍질 안쪽에 있는 알맹이는 성질이 따뜻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알맹이를 먹게 되면 그 몸에 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따뜻하게 작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생강의 껍질은 성질이 찹니다. 그래서 생강을 가지고 이용을 할 때는 손발이 차다, 그리고 몸이 차다, 그러면 이제 생강을 쓰는 건데, 그럴 때는 성질이 찬 껍질 부분은 벗겨내고 알맹이만 가지고 말리거나 그대로 달여 드셔야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갱년기 여성들이나 20, 30대 남성들 중에서 열체질인 분들이 뭔가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강차나 건강차를 드실 때는 껍질이 있는 채로 드셔야 됩니다. 껍질이 있는 채로 드셔서 안쪽에 있는 따뜻한 기운이 너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외피가 있는 상태에서 생강차, 건강차를 드셔야 너무 열불나지 않은 상태로 적정한 온도로 체온을 높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구별을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생강은 밤에 주로 드시지 말라 그럽니다. 전통적으로. 밤에 생강차를 먹지 말고 생강차는 해가 있을 때 먹어야 됩니다. 왜? 생강 자체는 기운으로 한편으로는 흐트러뜨립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니까 인체에 들어와서 기운 자체를 옆으로 이제 퍼뜨리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산혈. 밤에는 보혈이라고 그래서 피가 간 쪽으로 모여가지고 전반적으로 톤이 다운이 돼가지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건데 이럴 때 이를테면 몸에 흥분을 시키는 생강차를 밤에 드시게 되면 시력도 떨어지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미역편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여기 미역편이 뜰 겁니다. 미역편 뜰 때 미역은 보혈, 피를 보충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미역에는 마늘이나 생강을 절대 쓰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가 산열, 피를 흐트러뜨리는 거랑 그리고 보혈, 피를 합치는 거는 상충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산열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생강을 밤에는 드시면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손상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생강은 주로 어떻게 먹느냐? 생강의 복용법은 문헌상으로 달여 먹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그냥 생강을 가지고 이렇게 달여서 그냥 있는 그대로 드시면 좋은데 약간 맵고 밍숭밍숭하고 맛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생강을 달여 드실 때는 거기에다가 뭘 섞으면 좋냐면 칼로리만 괜찮고 열량만 계산이 되고 본인이 당뇨가 없다 그러면 대추, 말린 대추를 약간 넣어서 들게 되면 단맛을 약간 보충하면서 조금 더 생강을 먹기 좋게 만들게 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당뇨가 있다 또 체중 때문에 칼로리 열량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맛이 없어도 생강만 가지고 달여 드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분들 경우에 액취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씻는 것만이라든지 또는 외용제로 쓰는 것도 좀 어정쩡할 때는 생강을 갈아서 즙을 내서 주무시기 전에 겨드랑이에다가 한 10분, 15분 즙 형태로 내서 하시고 주무시게 되면 다음날 액취가 훨씬 더 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만들어져 있는 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내가 피부가 예민해서 그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외용제보다는 뭔가 좀 자연스럽게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소화 불량일 때는 이제 생강을 드시는 건데요. 나는 늘 체해서 늘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한 밥을 반 공기만 먹어도 체한다 이런 분들은 생강이 아니라 이런 반복되는 식체는 건강으로 하시는 겁니다. 건강 뚫어주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생강은 달여서 드시는 거지만 주로 말린 건강은 말린 다음에 가루를 내서 분말로 조금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분말로.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 내과에 가서 내시경을 했는데 특별하게 이상은 없고 나는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실 때는 이 건강 말린 생강을 분말로 해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암에 걸리기 쉬운 게 제일 많은 게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많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트레스로 하면 무조건 뭐 어떤 뭐 짜증이 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정말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되게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어떤 성적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이 형제간들하고 차별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든지 그런 게 계속 성장해 오면서 유지가 된 경우 그리고 어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시집살이 하면서 화병 같은 것을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 이런 스트레스가 암을 발생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자 상담할 때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어떤 커다란 스트레스가 있는가를 꼭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을 꼽아요.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면역이 많이 낮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비만인 경우예요. 비만인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질환으로서 이제 당뇨 같은 게 있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장 문제예요.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면역이 떨어지고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특히 요즘에는 암 발생이 많잖아요. 뭐 3명에 1명꼴에 앞으로 암이 발생할 거라 할 정도인데 장이 나쁜 사람들은 오랫동안 면역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라도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이 잘 걸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 문제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 문제하고 우리가 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약간 속이 더부룩하다. 이것도 장이 안 좋게 봐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30분 이내에 소화가 안 되고 1시간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장이 안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먹고 나서 우리가 뭐 아랫배가 좀 더부룩하고 이런 부분도 더부룩하다는 것만 가지고도 장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변비도 우리가 아주 심한 변비,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에 오는 변비 말고요. 우리가 평소 때 아주 변을 잘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시달리다가 변을 보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장은 안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에 대한 이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은 아주 사소한 불편함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나쁜 균으로 바뀌거든요. 나쁜 균으로. 그래서 어떤 그 면역을 떨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은 사소한 이런 증후가 장 안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장에 대해서 내가 좋은가 나쁜가는 이렇게 사소한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제 이런 걸 말하거든요. 장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귀는 우리가 그 안에 가장 많은 것은 내가 음식을 먹을 때나 그다음에 숨을 쉴 때나 내가 들이마신 이 공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귀는 냄새가 잘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들이마신 공기가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장이 나쁜 경우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고 특히 이제 단백질 부분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불완전하게 될 경우에 이 장 안에서 나쁜 균들에 의해서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만들어져요. 이 암모니아 가스가 또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어떤 그 신장에서 처리가 돼서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괜찮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게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오면 그게 바로 우리 고약한 방귀 냄새가 나는 거죠. 그거는 이미 장이 많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방귀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냄새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암에 걸리기 쉬운 음식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먹는 음식들이죠. 편리하게 먹는 음식들,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뭐 패스트푸드 그리고 뭐 탄산음료라든지.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안 좋은 음식은요 트랜스 지방이에요. 예,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많은 용어는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건요 기름, 지방에다가 가열을 한 경우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분자 구조가 시스라는 타입에서 트란스라는 이 분자 각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트란스로 바뀌게 되면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튀김이라든지 이런 사용하는 이런 기름에서 그게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트랜스 지방은 우리 버터라든지 마가린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에다가 수소를 첨가할 경우에 분자 구조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가 다 트랜스 지방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요즘에
그 트란스 지방에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몇 프로 이상의 트란스 지방은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 트랜스 지방은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식습관이 우리 그 면역하고도 관련 많고, 그 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데나 예방을 하고, 그거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만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식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식습관은 제가 볼 때는 첫째가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은, 우리 생리는 항상 정확한 리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예?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패턴에 맞춰져서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밥을 먹을 때가 안 됐는데 뭘 먹는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깜짝 놀라죠. 왜 안 들어와야 될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몸에 필요치 않는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해독하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식이 참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간식, 특히 이제 우리가 저녁에 먹는 간식을 먹게 되면 그걸 먹고 이거 먹은 만큼을 어떤 사용을 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써버려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자잖아요. 잠을 들어버리게 되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때요? 그 중성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지방에다 저장 넣어버리죠. 그러면 비만이 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식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또 하나는 폭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막 몽땅 먹고 어느 때는 막 굶고, 이거는 우리 몸의 생리를 완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것을 해독을 하려면 간도 힘들고 신장도 힘들고 위 모든 기관이 다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안 먹어버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난리가 나죠. 빨리 어디 지방에 있는 거 끄집어내다가 이 영양 보충해야 되고,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면 우리 세포 안에서 어떤 교란이 일어나고 산화물 같은 게 만들어져서 암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면역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요즘에 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설탕 같은 것을 쳐서 많이 먹는데, 우리 설탕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어요.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균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은 우리 그 장 트러블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그리고 이게 포도당을 높여서 우리 몸 안에 당도를 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수화물 중독,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식습관을 해야 우리가 건강한 이렇게 그 면역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콩 있잖아요. 콩을 갈아가지고 콩죽을 먹어요. 콩죽하고. 그리고 주스를 좀 만들어서 몇 가지 야채하고 그다음에 과일, 사과하고 그다음에 바나나, 그리고 당근,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양배추라든지 이런 샐러드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갈아가지고 한 250cc 정도 먹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리 했어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썩 그렇게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 또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저 많이 그 부분을 권해요. 특히 이 콩죽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권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콩은 식물성이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그 단백질을 우리 몸에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기라든지 뭐 생선 이런 것은 여러 가지를 이제 써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요즘에 어떤 양식이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뭐 철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포화지방산이 많고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에서 우리가 콩을 추천하는 것은 이 안에 충분하게 많은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육류에 없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콩 속에는 여러 가지 그 파이토케미칼들이 있어요. 이거는 암이라든지 만성 질환을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들을 가지고 있는 뭐 제니스테인이라든지 그리고 이 세포막 구성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특히 미토콘드리아 막이나 심장에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는 그 오메가3가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레시틴이 오메가3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콩 속에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콩이 우리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에너지원으로도 되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서 콩이 가장 저는 좋은 우리 식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어떤 그 경우마다 좀씩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암 환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그 검은 콩을 추천을 해요. 검은 콩은 이게 검은색이 안토시아닌이거든요. 안토시아닌은 우리 그 암을 억제하는 변이 된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자살도 촉진을 시켜줄 수가 있고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차단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차단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검은콩 속에는 콩 중에서도 검은콩이 이렇게 아미노산이 상당히 높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은콩을 저는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콩 갈아 먹는 것도 저는 검은콩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강낭콩 같은 경우는 강낭콩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렇게 철분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분을 특히 우리 암 환자들이 빈혈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빈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철분제를 먹어요. 철분제를 먹게 되면 그거는 우리 암세포가 철분제를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오히려 암세포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빈혈이 심하면 수혈을 하라고 우리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빈혈이 있고 그리고 만성으로 이렇게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철분제도 곤란하고 수혈을 하는 것도 곤란하고 이럴 때 이런 강낭콩에 들어있는 철분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게 되면 여기에 비타민C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게 빈혈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강낭콩 같은 게 그런 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고 있는 게 뭐 그 병아리콩이라든지 완두콩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 안에 필수 아미노산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병아리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네이처 푸드 학술지에 2021년도에 이 그 식품 트렌드 10대 트렌드에 그 하나로 선정이 될 정도로 아주 건강에 좋은 그런 콩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특히 콩은 다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뭐 된장도 있고 청국장, 그다음에 뭐 낫또, 그다음에 우리 두부도 많이 있고 두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한번 여기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이제 된장이잖아요. 된장은 장점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발효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이 대사 과정에서 많은 항암 물질들 그리고 어떤 질병을 예방해 줄 수 있는 대사산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된장 그리고 이 된장을 통해서 또 만들어지는 간장이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데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된장에 주의할 점도 있어요. 특히 우리 된장에서는 우리 콩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이 안에 있는 아질산 이 부분이 아질산염이 아민기하고 같이 만나면은 이게
니트로스 아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발암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된장뿐이 아니고라도 우리가 먹는 캔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우리 음식 속에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메주 있잖아요. 메주 보면은 약간 푸르스만이 곰팡이가 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소가 있는 경우는 이 아플라토신이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거가 어렵다는 게 특히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삶거나 이게 가열을 해도 이게 그 독소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묵은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된장에 오랫동안 두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예전에 외국에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그 김치나 이렇게 된장이 이게 발암물질이다, 먹지 마라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대개는 이제 공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 보면 그런 부분들 제거해 갖고 나오기 때문에 또 집에서 만드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된장은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음식이고 건강을 높여주는 그런 음식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청국장. 예. 이 발효가 빨리 되는 거죠. 며칠 만에 발효를 하기 때문에 된장만큼의 어떤 그런 많은 대사산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안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바실러스 분해 효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혈전을 갖다가 용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전 용해하고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 특히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이런 경우에 심장병이나 어떤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청국장은 먹고 나서 시원하고 좋다 하는 게 알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먹고 나서 아주 상쾌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힘이 나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이제 알긴이라는 이 아미노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청국장에도 이 알기닌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레시틴이 있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청국장 보면 끈끈하니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게 점액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폴리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또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국장에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좀 냄새가 고약한 게 있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나또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나토키나제에 의해서 혈전을 용해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청국장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면 나또하고 청국장 중에서 어느 게 좋냐고 우리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는 청국장이 좋다고 그래요. 나또균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그 나또균 안에 들어있는 균주의 다양성이 없어요. 나또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요, 균주가 많아야 돼요. 요즘에는 뭐 비피더스균이냐 아니면 락토바실러스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많은 균주가 들어있느냐 이걸 더 중요시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청국장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두부잖아요. 우리 참 두부 많이 먹잖아요. 이 안에는 뭐 아미노산, 뭐 다양한 정말 많은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두부의 문제점은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요. 두부가 소금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콩을 갈아가지고 액체 상태의 이 부분을 간수를 넣어가지고 이게 고형화를 시키잖아요.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부를 먹으면 짜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 나트륨이 이게 단백질 사이에 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나트륨을 우리가 미각으로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안에 소금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냥 먹으면은 싱겁기 때문에 어때요? 간장에 넣는데 찍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소금기를 높여주는 두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두부의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GMO 문제예요. GMO에 대해서 뭐 많은 이렇게
두부를 만드는 회사들이 GMO를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GMO가 가장 많은 게 콩하고 옥수수거든요. 그래서 이 GMO 문제가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두부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유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유는요 상당히 우리 그 유제품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들한테는 그 대용으로서 두유를 참 많이 쓰고 이 풍미도 좋아서 많이 먹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두유를 오랫동안 먹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두유에는 요즘에 그 대개 두유가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게 달아요. 그리고 무가당이라고 하는데도 보면은 약간은 이런 설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유는 그런 문제가 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가당,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두유는 상당히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이런 두유, 콩으로 만든 제품들은 우리 건강에는 다 도움이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런 부분들만 주의를 하시고 선택해서 드신다면은 아주 좋은 우리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콩비지 있잖아요. 콩비지하고 돼지고기하고 같이 먹었을 경우에 이 돼지고기가 보면은 이게 안에 성장 호르몬도 있고 철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들어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콩비지하고 썼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콩비지하고 이렇게 돼지고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콩하고 같이 하는 경우에 콩밥이란 말을 쓰잖아요. 콩밥. 콩하고 쌀. 그 쌀 속에는 어때요? 이 아미노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콩이라는 거죠. 그래서 콩하고 이렇게 밥하고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콩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마를 많이 쓰는데 이게 콩 제품이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이게 요오드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오드를 보충해 주는 개념으로서 이 그 다시마를 사용하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콩하고 서로 궁합이 맞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